사랑하는 사람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 읽어드릴 책은 쿠페씨의 행복여행입니다. 지은이 프랑수아 르로르, 옮기니 오유란, 출판사 오래된 미래. 파리 중심가 한복판에 진료실을 갖고 있는 정신과 의사 쿠페씨. 세상 어느 곳보다 풍요로우면서 정신과 의사가 가장 많은 이 도시에서 쿠페씨는 둥근 뿔테 안경에 콧수염을 기르고 의사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진료실은 언제나 상담을 원하는 이들로 넘쳐났다.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친절하면서도 자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를 찾는 여자. 신의 목소리를 듣는 남자. 환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슬퍼하는 의사. 사랑의 상처를 입어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볼 수 없게 된 점성가. 어느 날 쿠페씨는 자신 역시 행복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마음의 병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떤 치료로도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쿠페씨는 진료실 문을 닫고 전 세계로 여행을 떠났다.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지 알기 위해. 이 책은 프랑스에서 출간되어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영국, 일본 등 12개국에서 번역되었다. 저자 프랑수아 르로르는 실제로 프랑스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이다. 이 책은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실화 소설이다.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정신과 의사. 자기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쿠페라는 이름의 정신과 의사가 있었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의 용모는 영락없는 정신과 의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가 쓰고 다니는 원형의 작은 안경은 그를 매우 지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데 한몫을 했다. 그는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하는 소리를 내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무엇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할 때면 습관처럼 만지작거리곤 하는 짧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의 진료실 역시 이 진짜 정신과 의사를 꼭 빼닮아 있었다. 진료실 안에는 그의 어머니가 병원 개업 때 선물한 골동품처럼 생긴 긴 의자며 이집트와 인도풍의 모조 조각상들, 그리고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어떤 것은 너무 어려워 아예 읽어보지도 않은 책들로 가득 찬 커다란 책장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쿠페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 했다. 그것은 그가 정신과 의사다운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 말고도 실력 있는 의사들만이 알고 있는,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비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비법이란 다름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관심이었다. 처음으로 정신과 의사를 만날 때면 사람들은 다들 조금씩은 주저하기 마련이다.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론 의사가 자신의 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받아보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약속을 잡아 병원에 오면 사람들은 이상하고 사소하기까지 한 자신의 편집증적인 생각들과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우스운 상상들, 그리고 삶을 방해하는 커다란 슬픔이나 지독한 두려움 등을 모두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까봐, 또 자신의 이야기가 의사에게 지루하게 들릴까봐 염려하기도 한다. 그래서 환자들은 의사가 지루해하거나 피곤해하지 않도록 말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인다. 의사를 자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의사가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쿠페와 함께하는 진료는 거의, 아니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쿠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고개를 끄덕여 그들을 격려하고 짧은 콧수염을 어루만지면서 하는 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가끔씩 사람들에게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하고 말하곤 했다. 그가 정말로 피곤한 날을 제외하고는 환자들은 쿠페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야기에 흥미있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쿠페를 다시 만나기 위해 상담 날짜를 잡고 쿠페의 이름을 친구들에게 알려주어 다른 환자들도 그를 찾게 했다. 그 결과 쿠페는 거의 하루의 절반을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할애하게 되었고 상담료를 비싸게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에 이르렀다. 쿠페의 어머니는 늘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하곤 했다. 그것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쿠페는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다. 그는 언제나 비싸지 않은 상담료를 청구했다. 한때 유명한 점술가였던 이리나 부인의 경우가 그 좋은 예였다. 한 번은 그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의사 선생님, 상담료를 올려야만 해요. 가격에 대해선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걸로 아는데요. 그러자 이리나 부인이 말했다. 난 엄마 같은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엔 상담료를 올리는 것이 당신에게 더 도움이 되리라는 게 내다 보이는데요. 그런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다봤죠? 점술가인 이리나 부인이 쿠페를 찾게 된 이유는 이렇다.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녀는 몹시 큰 슬픔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그녀를 떠나버린 한 남자 때문이었다. 그 뒤로 그녀는 더 이상 미래를 예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따금씩 손님에게 흥미있는 이야기를 던질 순 있었지만 그것은 약삭빠른 눈치로 넘겨짚는 것에 불과했다. 양심이 남아있는 그녀로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이 무척 슬픈 일이었다. 그래서 쿠페는 슬픔에 찬 사람들에게 필요한 알약을 처방했고 그 약을 먹은 이리나 부인은 조금이나마 미래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쿠페가 성공한 이유가 단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정신과 의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대답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은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쿠페는 이렇게 되묻곤 했다. 자신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런 뜻밖의 질문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럼으로써 그는 사람들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었다. 나아가 쿠페는 약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정신과 의사에게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정신질환에 관한 처방전은 크게 4가지 종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너무 슬플 때 먹는 우울증 치료제, 두려움에 시달릴 때 먹는 불안 억제제, 지나치게 이상한 상상들을 하게 되거나 환청을 들을 때 먹는 신경안정제, 그리고 마음이 너무 심하게 들뜨거나 가라앉을 때 먹는 신경조절제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보다 약간 더 복잡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약마다 각각 10개 정도의 우스운 이름이 붙은 상표가 있고 정신과 의사들은 경우에 맞게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약은 디저트와 약간 닮은 데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디저트만을 선호하지는 않았다. 약 처방이 더 이상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때 또는 증상이 간단해서 약 복용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인 경우 쿠페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심리요법이었다. 이름은 거창하게 들리지만 심리요법이란 간단히 말해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환자들을 돕는 방법이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평소에 대화하는 것과 심리요법은 같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 특별한 방법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약의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심리요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 그중 어떤 것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발명해낸 것들이었다. 쿠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발명한 심리요법을 주로 배웠는데 그래도 그들은 쿠페에 비하면 꽤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토론을 하는 독특한 방법이었다. 사람들은 이 방법을 좋아했다. 그 이유는 세상에는 환자에게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의사들이 너무도 많고 환자들은 그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쿠페는 일이나 부인의 상담 시간에는 가능하면 심리요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그녀가 앞질러 이렇게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의사 선생님, 난 당신이 내게 무슨 질문을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그녀가 예상한 질문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꽤 자주 들어맞는다는 것이었다. 직업적인 기술과 약, 심리요법,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관심이라는 그만의 비결은 쿠페를 능력 있는 정신과 의사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리하여 능력 있는 정신과 의사나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들이 그에게 매번 돌아왔다. 완전히 치료된 환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환자들은 매일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종종 병원을 찾아왔다. 더 심한 환자들의 경우 쿠페는 그들이 자신의 병을 견뎌내고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페는 자신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는 행복하지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사람들을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디서 왔는가 알기 위해 멀리 떠나다. 쿠페는 환자들에게 자신이 곧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알렸다. 그 소식을 듣자 깊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던 어떤 환자는 쿠페에게 말했다.
잘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 좀 쉬어야 해요. 특히나 정신과 의사들은 가끔씩 쉴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꾸빼가 휴가를 떠나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는 환자들은 말했다. 아, 그래요? 이제 몇 주일 동안 당신을 볼 수가 없겠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걸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곧잘 불행해하는, 꾸빼로서는 도저히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그리고 꾸빼를 너무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꾸빼에게는 클라라라는 이름의 여자친구가 있었다. 꾸빼는 그녀에게도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알렸다. 그리고는 혹시 함께 떠나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다. 클라라가 다정다감하지는 않지만 꾸빼는 그녀를 좋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함께 여행한 적이 많지 않았다. 꾸빼와 클라라는 서로를 좋아했지만 둘이서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게 힘이 들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아이를 갖는 문제에 있어서도 클라라는 때때로 그렇게 하고 싶어한 반면에 꾸빼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싶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클라라는 큰 회사에서 많은 일을 했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는 제약연구소로 다름 아닌 정신과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알약을 만드는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에서 발명한 놀라운 신약, 특히 기적적인 효능을 지닌 최신 의약을 의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에서 꾸빼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정신병 환자들과 의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알약의 이름을 찾아내기 위해 상당히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다. 또 그녀가 하는 일에는 그 회사에서 만든 알약이 다른 곳에서 만든 알약들에 비해 월등히 좋다는 것을 의사들에게 믿게 만드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클라라는 아직 젊었지만 삶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 증거로 꾸빼가 그녀의 사무실로 전화를 할 때마다 그녀와 통화를 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그녀는 언제나 회의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 함께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녀는 월요일까지 끝내야만 하는 일들 때문에 그곳까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왔다. 심지어 그가 혼자 산책을 하거나 옆에서 잘 때에도 클라라는 일을 했다. 꾸빼가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제의하자 클라라는 그렇게 갑자기 여행을 떠날 순 없다고 대답했다. 이유인즉 그녀의 회사에서 최근에 발명한 새로운 약, 다시 말해 세계 창조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약들 중에서 가장 효능 좋은 약의 이름을 짓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녀를 이해했기 때문에 꾸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조금 좋지 않았다. 약품의 이름 따위를 짓기 위한 회의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해야만 하는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클라라에게 단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알았어. 충분히 이해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클라라는 사무실에서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이야기했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에는 사장이 2명이었는데 불행히도 서로를 미워하는 사이였다. 하지만 둘 다 클라라를 좋아했다. 그래서 클라라는 늘 곤란한 상황에 빠지곤 했다. 한 사람을 위해 일을 하면 그것은 언제나 다른 한 명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되었고 그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꾸빼는 클라라에게 자신이 왜 여행을 떠나려 하는지 아직 말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무렵부터
그녀가 자기 사무실에서의 문제들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면 결국 피곤하게 끝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꾸빼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설문조사를 곧바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클라라가 남은 음식을 마저 먹기 위해 잠시 말을 중단했을 때 꾸빼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행복해? 그러자 클라라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꾸빼를 빤히 쳐다보았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감정이 격해진 듯 했고 꾸빼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를 떠나고 싶어요? 꾸빼는 그녀의 눈이 사람들이 울기 시작할 때처럼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절대 그런 게 아니며 그런 질문을 한 것은 단지 자신이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클라라는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안심이 된 듯 보였다. 꾸빼는 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가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먼저 알고 싶은 것이 있었다. 꾸빼가 그녀에게 행복한가 물었을 때 왜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클라라는 그것이 비난처럼 들렸다고 대답했다. 마치 넌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할 거야 하고 그녀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다시 말해 그것은 그가 그녀 곁에 더 이상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꾸빼는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클라라를 완전히 안심시키기 위해 꾸빼는 그녀를 웃길 만한 농담을 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둘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런 느낌은 그들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어졌다. 잠이 들면서 꾸빼는 행복에 대한 자신의 설문조사가 잘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벌써 2가지를 배운 것이다. 그 한 가지는 그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이지만 여자들은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도 매우 복잡한 존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가 하고 물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 질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꾸빼는 먼저 중국으로의 여행을 결심했다. 중국을 여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왠지 그곳에 가면 행복의 비밀들을 배울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읽은 푸른 연꽃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땡땡의 모험과 땡땡의 친구인 창의 아버지 왕 아저씨를 떠올렸다. 긴 턱수염과 함께 무척이나 지혜로워 보이는 그 중국 노인은 행복의 비밀을 알고 있을 것만 같았다. 분명히 그 노인과 비슷한 이들이 아직 중국에 남아 있으리라고 꾸빼는 생각했다. 그런데 땡땡의 친구 창이 미쳐버리는 바람에 그의 부모는 큰 불행에 빠졌다. 땡땡은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다행히도 나중에 땡땡은 악한들의 소나기에서 왕 아저씨의 아들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대스승을 구출했다. 그래서 마지막엔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다. 어린 시절 이 감동적인 모험을 읽으면서 꾸빼는 아마 처음으로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는지도 모른다. 비록 그 나이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꾸빼는 클라라와 함께 영화관에 가서 여러 편의 중국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 중국 여인들이 무척 예쁘다는 사실을 알았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항공사 직원이 그에게 좋은 소식 한 가지를 알려주었다. 항공사 측에서 꾸페가 여행하기로 되어 있는 곳까지의 탑승객이 예상외로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비행기의 다른 칸에 그의 좌석 하나를 마련해 준 것이었다. 그 특별한 칸은 마치 사업 때문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기라도 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곳에는 안락한 의자와 샴페인, 그리고 작은 개인 전용 텔레비전이 마련되어 있었다. 꾸페는 그 비즈니스 클래스 안에서 자신이 매우 행복해하고 있음을 느꼈다. 의자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고 여자 승무원들은 미소 지으며 그에게 샴페인을 따라주었다. 꾸페는 여자 승무원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그에게 더 많이 미소를 짓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쩌면 그것은 방금 마신 샴페인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비행기가 하늘 속으로 점점 더 높이 날아가는 동안 꾸페는 행복에 대해 생각했다. 왜 이곳에 있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 것일까? 물론 그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그는 편안하게 몸을 뻗을 수 있었고 공짜로 샴페인을 마실 수 있었으며 긴장도 풀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의 집에 있는 안락한 소파 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그러나 집에서는 지금 이 비행기에서의 순간만큼 행복하지는 않았다. 꾸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두세 사람이 역시 미소 지으며 그들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꾸페는 그들이 자신처럼 항공사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다. 꾸페는 옆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옆 좌석에서는 한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온통 숫자로 가득 찬 영자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여자 승무원이 샴페인을 권할 때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꾸페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고 더 뚱뚱했으며 최신 유행에 따라 조그만 캥거루가 그려진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업 관계로 출장을 가는 중임을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신사의 이름은 비비앵이었는데 비비앵은 꾸페에게 중국을 처음 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꾸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비비앵은 자신이 중국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면서 그곳에 자신의 공장이 있으며 그곳에선 비비앵과 꾸페가 사는 나라보다 훨씬 싼 노동임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보다 돈이 덜 들지만 품질은 똑같지요. 비비앵의 공장에서는 장난감과 전자게임기 등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생산하고 있었다. 비비앵은 결혼을 해서 새 아이를 두고 있었다. 그의 아이들은 장난감을 만드는 아버지 덕분에 언제나 많은 장난감을 갖고 놀았다. 꾸페는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비비앵에게 그 모든 제품이 중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 유감스럽지는 않은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비비앵이 대답했다. 어떤 점에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일 자기 나라 노동자들이 일을 한다면 장난감들의 가격은 세계 어느 나라 장난감보다 훨씬 더 비싸질 테고, 그러면 아무도 그의 장난감을 사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그것은 시도해 볼 필요조차 없는 일이라고 비비앵은 잘라 말했다.
그는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이게 바로 세계화란 거죠. 비비행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것이 좋은 일이며 얼마 안 가 중국인들도 부를 축적하게 되어 자신들의 아이를 위해 장난감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꾸페는 자신이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중국에 아무리 좋은 정신과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꾸페는 비비행에게 특별히 중국인들과 자신들이 다른 점이 있는가 물었다. 비비행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근본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대도시 사람들과 시골 사람들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비비행은 창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도 푸른 연꽃 시대 이후 많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대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꾸페는 비비행에게 행복한가 묻고 싶었지만 클라라의 반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심을 했다. 꾸페는 너무나 편안한 의자군요. 하고 말하면서 화제를 바꾸었다. 그렇게 시작하면 비비행은 아마도 비즈니스 클래스 여행이 참으로 만족스럽다고 말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비비행이 투덜거리는 것이었다. 이 의자는 퍼스트 클래스보다 훨씬 덜 눕혀지는걸요? 꾸페는 비비행이 줄곧 비즈니스 클래스로 여행해 오다가 어느 날 한 단계를 높여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그것을 기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꾸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비비행과 꾸페는 지금 완전히 똑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완전히 똑같은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둘이 느끼는 감정은 확연히 달랐다. 꾸페는 이 모든 것들에 행복해했다. 비비행과는 달리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비행과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비비행은 비즈니스 클래스로 여행하는 것을 알고 기다렸던 반면 꾸페에게는 이 비즈니스 클래스 여행이 뜻밖의 선물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여행이 가져다 준 첫 번째 작은 행복이었지만 비비행을 보면서 꾸페는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만일 다음번 여행에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게 되면 오늘 비비행이 1등석에 타지 못한 것을 불만스러워하듯이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지 못한 것을 불만스러워하지 않을까? 이것은 꾸페가 여행에서 발견한 첫 번째 배움이었다. 그는 이번 여행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작은 수첩을 꺼내 다음과 같이 적었다. 배움 1.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샴페인을 한 모금 더 마신 뒤 꾸페는 다시 이렇게 적었다. 배움 2. 행복은 때때로 뜻밖에 찾아온다. 꾸페씨, 다시 노승을 만나다. 당신은 마음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셨소. 노승이 말했다. 책상에 앉아 노승은 꾸페가 제출한 행복에 대한 배움의 목록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작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꾸페의 기억 속에서보다 더 작고 나이 들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꾸페는 마지막 배움을 적은 이후로 목록을 다시 깨끗이 베껴 적었다. 고매하고 친절한 노승에게 얼룩두성이인 초고를 내밀 수는 없는 일이었다. 창밖으로 중국의 아름다운 산들이 내다보이고
가끔씩 구름 그늘에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가 태양 아래 다시 빛나기도 했다. 이런 산들을 날마다 보면 지혜로워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노승이 어찌나 집중해서 꼼꼼히 목록을 읽는지 이상하다는 인상마저 들 정도였다. 왜냐하면 이 노승은 삶에서 꽃배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늙어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명상을 하며 보냈을 것이다. 그런 그가 한 정신과 의사의 행복에 관한 작은 배움들을 읽는데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꽃배는 환자들로부터 온 편지를 읽을 때나 좋아하는 누군가가 보내온 편지를 읽을 때 그만큼 깊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는가 자문했다. 이건 역시 또 하나의 배움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 마침내 노승이 읽기를 마쳤다. 그는 꽃배에게 그것이 목록의 원본인가를 물었다. 원본이 적힌 수첩도 보고 싶어 했던 것이다. 꽃배는 주저하며 말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그러나 노승은 웃으며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래서 꽃배는 할 수 없이 수첩을 내놓았다. 노승은 다시 깊은 관심을 갖고서 수첩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가끔씩 미소를 지었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미소는 비웃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진정으로 만족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꽃배가 보기에 노승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사물을 보는 좋은 방식을 갖고 있었다. 다시금 노승은 읽기를 마쳤고 또다시 수첩의 목록을 살펴본 뒤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마음 공부를 훌륭히 해냈어요. 이 모든 배움들은 훌륭해요.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군요. 꽃배는 기뻤지만 동시에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다. 노승이 새로운 정보나 가르침, 아니면 행복에 대한 훌륭한 이론을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노승은 미소를 지은 채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한 바퀴 걷고 옵시다. 바깥 풍경은 실로 경이로웠다. 산과 바다와 하늘이 동시에 보였다. 장엄한 초록으로 눈부신 날이었다. 그 풍경 속에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멎고 충만감이 느껴지는 절대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다. 꽃배는 경지 높은 노승과 단둘이 있다는 것에 조금 주눅이 들었고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노승이 지금 원하는 건 꽃배가 지적이거나 지혜로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느꼈다. 이윽고 노승이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이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까지나 깊이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꽃배는 문득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침묵 속에 사원 앞에 서서 구름과 태양과 바람이 한순간 산들과 어울려 논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꽃배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것보다 새로운 배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역시 노승다운 가르침이었다. 노승은 침묵 속에서 꽃배에게 태고적부터 있어온 한 가지 영원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것은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근원적인 행복감이었다.
이 근원적인 행복은 자주 찾아오지 않지만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 얻는 다른 모든 행복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었다. 굿배는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노승의 웃음이 바로 그 근원적인 행복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때 한 젊은 수도승이 오솔길을 지나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중국어로 노승에게 무슨 말인가를 한 뒤 다시 다른 수도승이 일하고 있는 사원에 딸린 텃밭으로 내려갔다. 텃밭은 특별한 방식으로 잘 가꾸어져 있었다. 노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 날 기다리고 있는 방문객이 한 사람 있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잠시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무척 즐거웠습니다. 처음부터 굿배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노승에게 말했다. 맨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목표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노승이 말했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당신도 이미 알고 있듯이 삶에서는 목표는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지만 행복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과 자동차를 사겠다는 목표처럼 어떤 것을 이루려는 마음은 당신을 삶 속에 자리 잡게 하고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런 순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목표로 삼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놓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더구나 당신이 행복에 도달할지 못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노승은 한바탕 그 특유의 웃음을 웃고 나서 말을 이었다.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행복을 찾아 늘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겁니다. 노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가난이나 부, 과거와 미래의 일들과는 상관없이 누구라도 지금 이 순간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눈을 뜨고 바라보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이었다. 노승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물론 모든 사람들, 특히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표를 정하는 불행한 사람들까지 나무랄 순 없지요. 굿배가 물었다. 스님께서는 최상의 진리라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순 없다고 말하고 싶으신 건가요? 노승이 굿배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환자들에게 모두 같은 것을 말하나요? 굿배는 잠시 생각한 뒤 아니라고 대답했다. 환자들의 성격과 젊은가 늙었는가,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굿배가 상담해주는 이야기의 내용이 달랐다. 노승이 말했다. 그것 보세요. 진리도 그것과 같습니다. 굿배는 다시 좀 더 생각해 본 뒤 자신이 분명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도 거기엔 어떤 원칙이 있었는데 특히 너무 많이 슬퍼하거나 큰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랬다. 굿배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큰 차이가 있음을 일깨워 주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흔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곧 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다. 삶에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불행한 일을 겪는 일들도 있었다. 노승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진리라 해도 모두에게 강요할 순 없지요. 자, 이제 돌아갈까요? 두 사람은 노승의 사무실을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 도착하자 노승은 꾸빼에게 잠시 기다리기를 청했다. 꾸빼에게 줄 선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 한 중국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전 젊은 수도승이 말한 방문객이었다. 그렇지만 그 남자는 수도승 차림이 아니라 넥타이에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이 여행을 통해 꾸빼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그는 자신보다 영어를 더 유창하게 하는 그 중국 남자와의 얘기를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가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승이 다시 돌아와 예쁜 그림이 그려진 푸른색과 흰색의 아름다운 중국 찻잔 2개를 내밀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당신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찻잔을 볼 때면 언제나 자신이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노승은 또다시 그 절대적인 만족감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웃었다. 노승의 따뜻한 마음씨에 꾸빼는 콧등이 시큰해졌다. 그는 노승에게 마음 깊이 고마움을 표시한 뒤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사원 입구까지 걸어 내려가 뒤돌아보니 그때까지 노승과 중국인 의사가 자신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노승은 그에게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사원 밖의 풍경은 변함없이 아름다웠지만 꾸빼는 작별의 슬픔을 느꼈다. 산을 내려오던 도중에 중국 찻잔이 깨지지 않도록 가방 안에 잘 넣기 위해 멈춰섰다. 두 찻잔 사이에 작은 종이 끝자락이 보였다.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숫자가 적혀 있었다. 20, 13, 23. 꾸빼는 얼른 자신의 수첩을 꺼내 읽었다. 배움 20. 행복은 사물들을 보는 방식에 있다. 배움 13.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배움 23.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꾸빼는 그것이 노승이 다시금 일깨워주는 훌륭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도승처럼 말하는 꾸빼씨. 캘리포니아산, 프랑스산, 아니면 칠레산? 넌 뭘 더 좋아하는데? 꾸빼와 뱅쌍은 도시 전체와 작은 만 안에 떠있는 배들의 반짝이는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다시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진정한 친구답게 두 사람은 쉴 새 없이 얘기를 주고받았다. 중국인 웨이터를 기다리면서 뱅쌍은 자기에게도 도움이 될 무엇인가를 배워왔느냐고 물었다. 꾸빼는 뱅쌍이 자기를 만나 무척 기뻐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난번처럼 특별히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다. 뱅쌍에게 뭔가 좋은 조언이 필요해 보였다. 꾸빼가 말했다. 행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말하자면 행복의 종류 같은 것이지. 뱅쌍이 말했다. 난 몰랐어. 그게 어떤 건데? 5종류의 행복이 있어. 먼저 2종류는 흥분한 상태의 행복이고 다른 2종류는 평화로운 행복이야. 흥분한 상태의 행복은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 파티를 여는 것, 여행을 떠나는 것 등이지. 아, 그거 알겠다. 이것도 거기에 속해? 중국인 웨이터가 가져온 와인을 가리키며 뱅쌍이 말했다. 꾸빼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뱅상에게 사케를 마신 일본인들의 뇌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뇌가 미소 짓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뱅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꾸빼가 말을 이었다. 흥분한 상태의 행복에 속하는 또 다른 것은 이건 직업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지만 운동이나 정원 가꾸기,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에 몰두하는 일일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 제이크가 달리기와 숫자 계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장 미셸이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자기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교수가 행복을 이해시키려고 하면서 얼마나 흥분했는지를 이야기했다. 뱅상이 말했다. 난 많은 서류들을 처리하며 분주하게 일할 때, 고객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을 때 그런 식으로 조금 행복했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흥분시키지 않아. 좋아, 다음에는 두 종류의 평화로운 행복이 있어. 간단히 말하면 삶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그 만족감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비교를 하는 것,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지난 과거와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또는 전혀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행복을 발견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지. 꾸빼는 뱅상에게 아니에스에 대해 말했다. 아니에스는 예전에 자기 자신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지금이 설령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과거에는 한 번도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꾸빼는 또 아직까지는 남과 자신을 비교할 만큼 나이를 먹지 않은 마리 루이지의 나라에 사는 가난한 아이들 이야기도 했다. 뱅상이 말했다. 그건 나한테 맞지 않는 이야기야. 난 언제나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든. 300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하고? 맞아. 그리고 언젠가 내가 그만큼 벌게 되면 그들은 2천만 달러를 벌고 있을 거야. 꾸빼가 말했다. 그게 바로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야. 넌 1000도짜리 위에 앉아있던 작은 몸집의 여자들하고는 너 자신을 비교하지는 않지? 말도 안 돼. 난 나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나를 비교해. 뱅상은 와인을 한 모금 맛보고 나서 말했다. 나쁘지 않은걸? 하지만 난 지난번 와인이 더 마음에 들어. 그리고 또 다른 평화로운 행복은? 꾸빼가 말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야. 미래에 맞이하게 될 자신의 죽음까지도 포함해서. 그 말에 뱅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넌 내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꾸빼가 말했다. 아니야, 난 먼 미래에 대해 말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뱅상에게 비행기에서 만난 자밀라와 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노승에 대해 이야기했다. 뱅상은 진지한 관심을 갖고 꾸빼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는가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전처럼 파티가 즐겁지가 않아. 일은 잠깐 동안만 흥미로울 뿐이고 전에 좋아하던 것들도 이제는 다 시들해졌어. 난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 다시 말하면 난 전혀 평화로움을 느낄 수 없어.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쉽게 화를 내지. 꾸빼가 말했다. 행복의 5번째 종류가 있어. 아마 그게 나한테 남은 마지막 가능성이겠지. 그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이야. 우정, 사랑, 나눔.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지. 뱅상이 말했다. 그것은 불행의 이유이기도 하지.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친구들은 날 배반하는 거야. 사랑도 마찬가지야. 사랑하다가도 때로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지. 이것은 뱅쌍이 분명히 사랑을 했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그리 잘 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쿠페가 말했다. 맞아. 하지만 우린 다른 사람들과 사귀고 그들의 결점들과도 사귈 수 있어. 이것은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주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어. 이것은 근원적인 행복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지. 뱅쌍이 쿠페를 쳐다보았다. 넌 마치 수도승처럼 말하는군. 그 말에 쿠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노승처럼 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쿠페는 뱅쌍에게 잉리의 소식을 물었다. 물론 당신은 이 순간을 기다렸을 것이다. 쿠페가 중국의 노승과 뱅쌍만을 만나기 위해 다시 온 것은 분명 아니었다. 그곳에는 잉리가 있었다. 뱅쌍은 잉리가 부드러운 조명의 바에서 아직도 일하고 있으며 그녀를 가끔씩 본다고 말했다. 한 번은 그녀가 그에게 쿠페의 소식을 물었다고 했다. 뱅쌍이 말했다. 잉리에 대해 너와 다시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어. 네가 그녀를 잊었을 줄 알았지. 쿠페는 잉리가 자신의 소식을 물었다는 것에 약간 감동을 받았다.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쿠페가 잉리에 대한 생각을 멈췄던 것은 아니었다. 거의 날마다, 특히 밤에 깨어났을 때면 잉리 생각이 났다. 무엇보다 잉리를 지금의 직업에서 구해낼 방법을 많이 생각했으며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도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하기를 원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사람을 구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다. 쿠페는 죽은 쥐 냄새가 나는 벽장 안에서 생각할 시간을 가졌었다. 그리고 자기가 아직도 클라라를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다가는 다시 정신과 의사로 돌아와서 잉리에게 사랑을 느꼈다. 잉리에 대한 사랑 안에 그녀를 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게 담겨 있음을 그는 느꼈다. 그녀의 슈퍼맨이 되고 싶은 것이다. 지금까지 쿠페는 그런 식의 사랑을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잘 진행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쿠페의 나라에서 잉리는 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매 순간마다 그녀의 슈퍼맨으로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사랑을 위해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설령 그것이 처음엔 커다란 흥분감을 가져다 주더라도 중국에 다시 오기 전에 쿠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했었다. 쿠페가 뱅쌍에게 말했다. 너에게 5번째 종류의 행복을 느끼게 해줄게. 나와 잉리를 위해 내가 해줄 일이 있어. 뱅쌍이 물었다. 그것이 뭐지? 에뜨 부 꽁땅, 당신은 행복한가? 여행을 끝내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온 쿠페는 자신의 직업인 정신과 의사 일을 다시 시작했다. 여행은 그의 일하는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언제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약을 주고 심리요법을 통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해 왔었다. 그것은 여행에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심리요법에 한 가지 새로운 방법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옷을 잘 차려입고 매사에 학교의 못된 사감처럼 혹독한 인상을 주는 부인이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투덜댈 때
꾸빼는 국어를 하면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로 진료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왜 아이들은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을까요? 물론 정답은 사람들이 웃는 아이에게 더 다정하기 때문이다. 한 번도 큰 병을 앓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자신의 건강에 대해 근심하는 신사에겐 자신이 곧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걸 알고 있던 비행기에서 만난 자밀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 왜 그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매우 불행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한 그들에게 노승의 가르침과 마리 루이즈 집에서 열렸던 살아있는 것을 축하하는 파티와 계산하길 좋아하는 제이크와 오징어 튀김을 기다리던 다람쥐, 그 밖에 이 여행길에서 그에게 다가왔던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언제나 이야기의 결론을 말하지 않은 채 그들 스스로 그것을 찾게 했다. 그래서 꾸빼를 만나면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어떤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제나 남자들에 대해 불평을 하는 까뜨린느에게 그는 어떻게 아니스가 행복을 스스로 발견했는가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왜냐하면 까뜨린느는 꾸빼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에 대해 말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린다고 오히려 화를 냈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녀는 제이크가 유명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가 신문에 기고하는 계산 문제들이 그곳에서 유명한가를 진지하게 물었다. 그 말을 듣고 꾸빼는 까뜨린느에 대해 아직 할 일이 남아있음을 알았다. 그는 또 삐뇽과 이리나 부인을 다시 만났다. 삐뇽의 얼굴엔 화색이 돌았고 입가엔 웃음이 가득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성지순례에 그를 등록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마 성지를 순례하는 동안에는 전보다 훨씬 적은 양의 약이 필요할 것이다. 이리나 부인은 단지 작별 인사만 하러 들렀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꾸빼를 쳐다보더니 말했다. 아, 의사 선생님. 당신은 중국에서 그다지 지혜롭지 않았다는 게 내 눈에 보이는군요. 꾸빼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오히려 중국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를 배웠다고. 물론 꾸빼는 그녀에게 잉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다른 그 누구에게도. 가끔 전화로 이야기하는 뱅상만 제외하고는. 잉리는 이제 부드러운 조명의 바에서 일하지 않고 뱅상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꾸빼의 부탁을 받고 뱅상이 술집 여주인과 협상을 벌여 그녀를 빼내준 것이다. 그녀가 맡은 업무는 주로 은행에 다니며 서류를 주고받고 회계 업무와 인사 문제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뱅상은 그녀가 모든 일을 잘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일이라도 빨리 배우기 때문이다. 잉리처럼 비록 어려서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을지라도. 잉리는 뱅상의 사무실에서 계속 일했고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어느 날 중국에 군인으로 와 있던 꾸빼와 같은 나라의 그녀 나이 또래의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나중에 그들은 아이를 갖게 되었고 꾸빼가 아기의 대부가 되어 주었다. 잉리는 아기 이름을 인생의 은인인 꾸빼의 이름을 따라 부르길 원했지만 혼동을 피하기 위해 뽐무라고 정했고 그래서 아기는 귀여운 뽐무가 되었다. 뱅상은 어느 날부턴가 자신에게 맞는 진정한 행복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꾸빼가 말한 5번째 행복.
즉 남과 나누는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또한 꾸빼가 알려준 사원을 찾아가 정기적으로 노승을 만났다. 노승은 몸집이 점점 작아지고 더 늙어갔지만 뱅쌍과 대화를 할 때 여전히 그 특유의 웃음을 잃지 않았다. 웃음은 전염성이 있어서 뱅쌍도 가끔 그런 식으로 웃게 되었다. 마침내 뱅쌍은 300만 달러를 벌기 바로 직전에 일을 그만두었다. 그 후 자신이 과거에 하던 일과 비슷한 일을 가끔 하긴 했지만 무료로 일했다. 그 일을 통해 그는 마리 루이지의 나라처럼 가난한 나라에 사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일을 시작할 때까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 뱅쌍은 진심으로 자신의 새로운 일을 좋아했다. 그는 자신의 행복 철학을 배움사,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에서 배움 13.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로 바꾸었다. 사람들은 뱅쌍이 300만 달러에 가까운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칭찬받을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는 결코 부자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의 주위에는 2천만 달러 또는 그것보다 더 많이 벌어들이면서도 자신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꾸빼는 자밀라의 여동생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 안에는 자밀라의 아름다운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녀가 병을 얻기 전에 찍은 사진으로 사람들이 행복할 때 보여주는 그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동생은 자밀라가 꾸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자밀라는 그에 대해 아주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때 이 사진을 그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장 미셸은 가난한 아이들을 계속해서 돌보았고 제이크는 아침에 달리기와 계산을 계속했으며 아니에스는 계속해서 다른 아이들에 대해 연구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잘 돌보았다. 그리고 다람쥐는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노천 카페에 나타났다.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행복해 있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가끔씩 자스민과 루퍼트 때문에 괴로워하는 훌륭한 교수만 제외하고는. 클라라는 결국 자기가 하는 일들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고 더 이상 주말의 일거리를 집에까지 갖고 오지 않았으며 길에서 만난 엄마와 함께 있는 아기들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꾸빼는 그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꾸빼는 너무 깊은 슬픔이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 또는 불행하지 않으면서도 불행해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났다. 여행을 다녀온 후 그는 자기 일을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다. 이 특별한 여행에서 발견한 배움들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의 삶이 되었다.